진정으로 깨어난 공감 능력자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더 수용적이거나 더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중간에서 만나려고 더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됩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 무자비한 불관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흡수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견뎌냈던 공감 능력자가 갑자기 절대적인 선을 긋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수십 년 동안 바로 이 변화를 겪은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연민이 많고 끝없이 베푸는 공감 능력자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진정으로 깨어나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경계를 되찾고 자기 희생을 사랑과 혼동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차갑거나 무정한 것이 아니라 조종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들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패턴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을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이 불관용이 얼마나 구체적이 되는가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화가 아니었습니다.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은 매우 특정한 역학관계에 대해 정확하고 협상 불가능한 거부를 발전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역학관계들, 공감 능력자 자신도 기꺼이, 심지어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역학관계들 말입니다. 하지만 일단 깨어나고 나면 이러한 역학관계들은 신체적으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신경계 수준에서 혐오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이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7가지 구체적인 것들, 진정한 변화 후에 각각이 왜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여러분 내부에서 이미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견뎌냈던 것들이 이제 소름 끼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융은 그것이 여러분이 까다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은 감정적 부정직입니다. 명백한 의미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감정적 부정직은 그보다 더 미묘합니다. 분노를 뿜어내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친구, 침묵으로 당신을 벌주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파트너, 모임에서는 따뜻함을 연기하면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경멸을 품고 있는 가족. 그것은 누군가가 느낀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 사이의 간극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공감 능력자에게 그 간극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즉 사람들이 사회적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쓰는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가면을 쓰지만 융은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이 자신의 가면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 즉 느끼지 않는 감정을 연기하고 그 뒤에 있는 에너지와 모순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자는 말해지는 것과 실제로 진실인 것, 2가지 층을 동시에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부조화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종의 심령적 마찰을 만들어냅니다. 깨어나기 전에 공감 능력자들은 이 부조화를 끊임없이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미소 아래에 있는 누군가의 분노를 감지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거짓말을 느끼고도 그러지 않은 척했습니다. 연기를 감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 후에는 그들은 척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의지가 아니라 능력 자체를 말입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단순히 자신이 인지하는 것을 무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적 부정직에 참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거부는 공감 능력자가 함께 연기해주는 것에 의존해온 사람들에게는 거절처럼 보입니다. 융은 이것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왜냐하면 감정적 부정직은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이 평생을 헤엄쳐 온 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나면 그들은 보지 않은 척 할 수 없었고 그 물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가장할 수 없었습니다. 2번째로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인 감정 노동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한 사람이 모든 감정, 모든 처리, 모든 감당을 다 하는 역학관계입니다. 공감 능력자가 자신의 감정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감정 세계까지 관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긴장을 알아차리고 해결하는 사람, 상처를 감지하고 수리를 시작하는 사람, 관계에서 모든 감정적 무게를 짊어지는 동안 다른 사람은 공감 능력자의 노동에 편승하는 곳입니다. 융은 치유되지 않은 공감 능력자들이 거의 항상 이러한 관계에 갇혀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가족, 친구, 직장의 감정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상태를 감시하고 필요를 예측하고 갈등을 완화하고 불편함을 흡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아무도 그들을 위해 똑같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자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가치가 감정적 봉사에서 비롯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이 이 패턴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계시를 얻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일방적인 감정 노동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의 가면을 쓴 착취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자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감 능력자가 무료 감정 관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자가 그것을 제공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요구하거나 사라졌고, 그것은 공감 능력자에게 그 관계가 실제로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계시 이후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은 불균형한 감정적 투자에 대해 전혀 관용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상호적인 감정적 교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단지 돌봄 제공자를 찾고 있는지를 몇 분 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 유형으로부터 죄책감 없이 돌아섭니다. 이기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진정한 연결과 누군가의 무급감정 노동자가 되는 것의 차이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은 죄책감에 기반한 조종입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감 능력자의 핵심 기제를 악용하기 때문에 파괴적입니다. 죄책감 조종은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내가 너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구나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쫓아오게 만드는 침묵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경계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눈물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공감 능력자의 자연스러운 연민 능력을 가져다가 목줄로 바꿔버립니다. 융은 이 역학관계를 광범위하게 연구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이것이 다른 어떤 패턴보다도 더 많은 공감 능력자들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우아하고 잔인했습니다. 누군가는 공감 능력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 고통에 반응하는 것처럼 죄책감에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각적이고 반사적이며 필사적으로 멈추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감 능력자가 경계를 설정하거나 필요를 표현하거나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을 유발하는 법을 배웁니다. 공감 능력자는 조건화됩니다. 죄책감은 위험과 같고 경계는 처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에 갇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자가 진정으로 깨어날 때 그들의 신경계가 죄책감을 처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융은 그것을 공감 능력자가 마침내 진정한 뉘우침과 조작된 죄책감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은 당신이 진정으로 해를 끼쳤을 때 내면에서 나옵니다. 조작된 죄책감은 당신의 수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누군가에 의해 외부에서 주입됩니다. 깨어나기 전에는 이것들이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내가 잘못된 일을 했다와 누군가가 경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나를 잘못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다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깨어난 후에는 그 구별이 수정처럼 맑아지고 조작된 죄책감은 완전히 작동을 멈춥니다. 융은 이것이 공감 능력자의 기존 관계를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변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거의 모든 역학 관계에서 주된 통제 메커니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작동을 멈추자
그것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 많은 죄책감, 더 많은 압박, 더 많은 감정적 처벌. 그리고 깨어난 공감 능력자는 이 수위 상승을 이상하리만치 새로운 명료함으로 지켜보았고, 처음으로 상대방의 고통이 공감 능력자의 경계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공감 능력자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인해 야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조종을 단지 비효과적인 것을 넘어 혐오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시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한때 여러분을 통제했던 죄책감이 그 힘을 잃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차가워지거나 무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정신이 융이 묘사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빚진 것과 누군가가 여러분이 빚졌다고 믿도록 훈련시킨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내적 명료함은 바로 저희 가이드 진정한 자아 발견의 성찰 연습이 여러분이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융의 연구에 뿌리를 둔 24가지 실습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놓아둔 모든 소음 아래에서 여러분 자신의 중심, 여러분 자신의 알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래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은 자기 포기를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흔한 일인지 깨닫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포기는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강렬함을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불편한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관찰을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의 영역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필요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보다 못한 존재일 경우에만 살아남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성격, 당신의 인식, 당신의 바로 그 자아를 편집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공감 능력자의 삶에서 가장 교활한 패턴 중 하나로 인식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한꺼번에 자신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린 침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아차린 것을 언급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특정 주제를 꺼내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반응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반응을 조절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미미한 증분으로 자신을 작게 만들어서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자신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당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융은 이것을 소속감이라는 재단 위에서 개성화의 희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연결을 위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거래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들이 얻고 있는 것이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 편집되고 축소된 버전의 자신으로 남아있는 한에서만 근접성이 허용되는 조건부 합의입니다.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은 이 거래를 인식하고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이 연결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절실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포기를 통해 구매한 연결은 연결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동반자가 있는 속박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신의 축소된 버전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도전하지 않는 버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공감 능력자는 반쪽짜리 자신을 요구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 온전한 자신과 혼자 있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이 거부는 그들에게 관계를 잃게 만듭니다. 때로는 많은 관계를, 때로는 대부분의 관계를 잃게 합니다. 융은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개성화는 비쌉니다. 당신은 연기만을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얻는 것은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 당신 자신의 방식대로, 당신 자신의 완전한 표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로,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은 지정된 치유사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모든 공감 능력자는 이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새벽 3시에 전화를 받는 사람입니다. 공간을 마련해주고, 고통을 처리하고, 통찰력을 제공하고, 넘쳐 흐르는 것을 흡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친구 그룹의 비공식적인 치료사이고 가족의 감정적 응급 구조 대원이며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 모든 사람이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거의 항상 어린 시절에 이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부모화된 아이, 작은 치료사, 자신의 고통을 감당할 능력을 개발하기도 전에 다른 모든 사람의 고통을 감당하는 법을 배운 사람. 이 역할은 정체성, 목적, 의미,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죽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 패턴 아래에서 불안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감 능력자의 강박적인 타인 치유는 순수하게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의 상처에 집중하는 한 그들은 결코 자신의 상처와 마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치유사인 한 그들은 자신이 상처 입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정된 치유사의 역할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물이면서 자신에게는 회피 전략이었습니다.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은 이것을 완전히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치유하려는 강박적인 욕구가 부분적으로는 진정한 연민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역할을 자원하는 것을 멈춥니다. 연민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직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택할 때 여전히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궤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본 감정 처리 센터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의 것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치유를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적 작업을 하는 대신 자신을 대체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융은 이 변화가 공감 능력자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무의식적인 물질을 짊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개성화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동안에는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정된 치유사 역할은 그 아래에 있는 실제 사람이 살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6번째로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은 수동 공격적 의사소통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에 비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융은 이것이 실제로 공감 능력자들에게 가장 심리적으로 부식적인 역학 관계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동 공격성은 변장한 적대감입니다. 농담으로 포장된 비꼬는 말입니다. 경멸이 섞인 칭찬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결코 말하지 않으면서 처벌로서 온기를 거두는 것입니다. 무기화된 한숨, 의미심장한 침묵, 모든 것을 의미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치유되지 않은 공감 능력자들에게 수동 공격성은 미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아래에 있는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동 공격적인 사람은 그럴듯한 부인을 유지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지적하면 그들은 당신이 과민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상상하고 있다고,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자는 자신이 인지하는 것과 사실이라고 듣는 것 사이, 자신의 정확한 독해와 상대방의 가스라이팅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융은 왜 이 특정한 역학 관계가 공감 능력자들에게 그토록 파괴적인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린 시절 상처의 정확한 조건을 재현했습니다. 부모의 미소 아래에서 분노를 감지했지만 모든 것이 괜찮다고 들었던 아이, 위험을 인지했지만 자신이 틀렸다고 믿도록 가스라이팅 당한 아이. 수동 공격성은 공감 능력자를 다시 그 불가능한 위치에 놓습니다. 진실을 감지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할 권리를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은 마침내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이 역학 관계를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은 적대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그것에 이름을 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부인하면 공감 능력자는 부인보다 자신의 독해를 신뢰합니다. 그들은 논쟁하거나 쫓거나 자신이 느낀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신경계가 정확하게 감지한 것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간접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이 불관용이 실제로는 심오한 심리적 건강의 신호라고 언급했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마침내 자신의 정확한 인식보다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가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 즉 당신의 독해가 명확할 때 자신을 의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치유된 공감 능력자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로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은 진정성을 처벌하는 환경입니다. 이것은 큰 것입니다. 종종 공감 능력자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을 처벌하는 환경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정직이 갈등을 만드는 가족,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당신을 소외시키는 직장, 현실적인 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친구 그룹, 암묵적인 규칙이 연기하거나 배제되는 것인 사교계. 융은 이것들을 강요된 페르소나의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면을 쓰기로 동의하고 가면을 벗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체 시스템을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현실적이면 다른 모든 사람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시스템은 그 노출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사람을 처벌하고 그들을 까다롭고 극적이며 과하고 팀플레이어가 아니며 문제라고 낙인 찍습니다. 깨어나기 전에 공감 능력자들은 이 환경에서 가장 두꺼운 가면을 씀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상냥함을 연기하고 평온을 연기하고 수용을 연기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시스템의 처벌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지 않도록 방에서 가장 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게 됨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너무나 숨겨서 심지어 자신도 더 이상 그것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깨어난 공감 능력자들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페르소나를 너무나 철저하게 해체해서 가면을 다시 쓰는 것이 질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것, 자신의 실제 경험에서 말하는 것, 자신의 진정한 인식을 표현하는 것, 다른 모든 사람의 편안함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연기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면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심리는 진정성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진정성을 연기하는 것은 이제 시스템이 내릴 수 있는 어떤 처벌보다도 더 나쁜 일종의 심령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납니다. 그들은 연기를 요구하는 가족을 떠납니다. 정직을 처벌하는 직장을 떠납니다. 모든 사람이 역할을 유지해야만 기능하는 우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탈은 시스템 내부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적이고 불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깨어난 공감 능력자에게는 머무는 것이 극적인 선택입니다. 머무는 것이 불필요한 희생입니다. 떠나는 것은 단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이 아닌 누군가인 척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애초에 진짜 당신을 원하지 않았던 곳에 속하기 위해서 말이죠. 융은 이것이 종종 가장 마지막으로 발전하는 불관용이며 가장 변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감 능력자가 진정성을 처벌하는 환경에 존재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실제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맞는 삶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더 작고 더 조용하며 인구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모든 관계는 진짜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정직합니다. 모든 연결은 상호 연기가 아닌 실제 삶에 기반하여 구축됩니다. 여기 융이 궁극적으로 이 7가지 불관용에 대해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별개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근본적인 변화의 표현이었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마침내 자신이 항상 다른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것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것이 전체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결코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과 시스템을 위해 자신의 평화, 인식, 진정성, 에너지를 희생하려는 의지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외부에서 보는 것과 내부에서 느끼는 것이 달랐습니다. 외부에서는 공감 능력자가 경직되고 비판적이고 까다롭고 차가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부에서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무게를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 평생을 살다가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융은 이 변화가 덜 사랑하게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평생 동안 엄청난 사랑을 외부로,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에 그들을 고갈시키는 역학관계에 향하게 했습니다. 깨어남은 그 사랑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그것을 내부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과 같은 격렬함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공감 능력자는 세상이 이전에 그들에게서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됩니다. 문간의 발판도 아니고 요청에 응하는 치유사도 아니며 감정 서비스 제공자도 아닙니다. 경계가 있으면서도 연민이 있고 열려 있으면서도 분별력이 있으며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들이 항상 그랬던 모든 것이지만 마침내 자신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불관용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예전에 견뎠던 것들이 받아들이기 불가능해지고 있다면, 한때 정상적으로 느껴졌던 관계가 이제 질식할 것 같이 느껴진다면 융은 이것이 붕괴가 아니라 돌파구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리는 여러분이 평생을 피해온 단순한 진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주었던 것과 동일한 보살핌, 정직,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어떤 사람, 시스템 또는 역학관계도 더 이상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 능력자가 자신이 아닌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수용, 모든 연기, 사랑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모든 자기 희생 아래에 항상 있었던 공감 능력자가 마침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을 멈추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하지만 융은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마침내 무언가를 남기게 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고 경계가 있으며 깨어난 자아는 그것을 포기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잃게 될 모든 관계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7가지 불관용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치유된 정신의 면역 체계입니다. 그것들은 소중한 것, 즉 다른 모든 사람의 필요의 무게 아래에서 거의 죽을 뻔했던 진정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면역 체계가 지금 여러분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면 그것이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거부되어야 할 것을 거부하게 하십시오. 보호되어야 할 것을 보호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평생 다른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보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심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오래된 관용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이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저희 가이드 진정한 자아 발견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가져온 24가지 성찰 연습은 특히 외부의 모든 것이 재배열될 때 여러분 내면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진정한 자아 발견을 얻으십시오.